전 세계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압도적 1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수십 개의 거래 페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XRP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가격이 1000배 그 이상의 상승 구조로 이어지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강력한 상승을 시사하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가신다면 앞으로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바이낸스에 공식 상장됐다는 소식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현물 거래 그리고 출금 서비스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뭡니까? 주말 사이 20개 이상의 현물 페어와 마진 페어를 상장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이게 왜 중요하냐? 거래소 입장에서 유동성이 분산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유동성이 흩어지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거래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수익성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은 판을 새로 짜겠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RLUSD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향성 선언입니다. 바이낸스는 지금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제도권의 공식 승인을 받은 RLUSD로 유동성을 몰아주려는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거래소는 결국 안전한 표준을 원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파편화된 유동성을 하나로 묶어야 운영이 효율적이고 리스크 관리도 쉽습니다. 그 중심축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정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왜 리플의 손을 잡았을까요? 리플은 준비가 끝난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RLUSD가 바이낸스에 등재됐다는 건 앞으로 수백 개의 코인이 RLUSD라는 이름표를 달고 거래될 준비를 마쳤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코인 하나 상장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상장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바이낸스에서 USDT, USDC 페어를 보세요. 수백 개의 코인이 짝을 이루고 있죠. RLUSD도 같은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RLUSD 페어가 늘어나는 순간 그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의 입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코인을 사기 전에 먼저 스테이블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당연히 XRP, RLUSD 페어를 포함해서 여러 코인들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페어는 곧 도로입니다. 결국 RLUSD로 거래 가능한 코인들이 바이낸스의 자리를 잡아갈수록 RLUSD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해 먼저 RLUSD를 사게 되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RLUSD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웃는 게 누구냐? 바로 XRP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XRP가 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RLUSD가 생태계에서 많이 쓰일수록 XRP 레저, 즉 XRPL 상의 트랜잭션이 늘어날 여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는 XRP로 지불되고 일부가 소각되는 구조로 설명되죠. 즉 RLUSD 사용량이 늘면 늘수록 XRP에 희소성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이 커지면 네트워크 활동이 커지고 그 활동이 결국 XRP 쪽으로 압력을 준다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냐?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들여다보죠. 현재 RLUSD의 하루 거래 대금이 대략 1200억 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가 필요합니다. 테더, USDT의 하루 거래량은 무려 160조 원에 달한다는 수치가 널리 인용됩니다. 1200억 대 160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00배 차이죠. 여기가 사람들이 흥분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바이낸스라는 거대한 뒷배를 얻은 RLUSD가 테더의 점유율을 조금씩이라도 뺏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량이 커지고 사용처가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XRPL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 속도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질 수 있겠죠.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테더를 뛰어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이낸스가 RLUSD를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유동성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XRP의 가격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거대한 이동의 초입에 서 있는 거고요. 남들이 숫자에만 매몰될 때 우리는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이낸스가 굳이 RLUSD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숙제는 늘 규제였습니다. 특히 뉴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RLUSD는 뭡니까? 뉴욕 금융감독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포인트가 강조됩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테더, USDT나 서클의 USDC는 어떤가요? 뉴욕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즉, 뉴욕에서의 사업 전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 구조라는 거죠. 바이낸스 입장에서 미국 시장, 특히 뉴욕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느냐, 가장 허가된 카드로 포장 가능한 RLUSD를 노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바이낸스가 RLUSD를 상장시키고 기존 페어를 정리하는 건 뉴욕 진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깔끔해집니다. 규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판을 짜야 큰 자금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신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 사업입니다. 테더를 두고는 담보 투명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쟁이 반복적으로 나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S&P 등급 평가에서 취약이라는 표현이 언급됐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회자되기도 했죠.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투자자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내 돈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가 흔들리는 듯한 공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더 제도권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붙은 자산을 대신해 감시를 받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 프레임을 가진 RLUSD가 빈자리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래량 기준 1400배 같은 숫자도 상상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RLUSD의 성장 속도 이거 보셔야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출시된 지 고작 1년 만에 발행량이 1000억에서 2조 규모로 무려 20배나 증가했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건 수요가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그 스테이블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읽힙니다. 이미 시총 기준으로도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중 10위권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돌고 있고 체급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프레임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바이낸스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 거래소의 표준으로 도약하려는 그림이 나오면 발행량 20배 같은 성장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소각될 수밖에 없다. 이건 거부하기 힘든 구조적 결론이라는 거죠. 판이 짜여지고 그 판 위에서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재료는 다 깔렸는데 대체 차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구간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가장 흔들리는 지점이기도 하죠. 현재 XRP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위로 한번 강하게 튀었다가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은 채 2달러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이 가장 실망하고 대중의 관심이 식어가는 지점이 구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답답한 박스권을 뚫는 순간 우리가 기다려온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분석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가격이 2.3달러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과거 매물대와 피보나치 되돌림이 겹쳐있는 판이 바뀌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거죠. 여기를 살짝 터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올라서서 지지를 받는 안착이 나와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착의 명분이 바이낸스 RLUSD 상장 이슈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이 관문을 넘어서면 기술적으로 가장 먼저 열리는 구간이 3.3달러대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건 이전 고점과 확장 구간이 겹치는 1차 구조적 목표치로 설명되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추가 호재가 폭발하지 않아도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도달 가능한 영역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하지만 진짜 파티는 그 이후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3.3달러 위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지지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9달러대, 그 위로는 15달러,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최종 확장 구간으로 30달러 전후까지 열려 있다는 식의 차트 목표가 서사가 따라 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중간중간 큰 변동성과 조정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2.3달러 안착이라는 첫 단추가 끼워지면 이 로드맵이 현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유동성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거래를 대거 정리하고 규제 리스크가 있는 스테이블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에 RLUSD를 올려놓는 것. 이건 가격 띄우기 이벤트가 아니라 거래소가 앞으로 어떤 자산으로 판을 굴릴 건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의 한가운데 RLUSD가 있고 RLUSD가 움직일수록 XRP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